한 번은 어느 작은 마을에 루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크는 그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자신만의 세계에서 공상에 잠기기를 즐겼지만 사회계약론에 대한 책을 우연히 읽고서는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결심했습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인간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마치 정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홉스의 주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은 서로 계약을 맺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주권자를 세운다는 개념이 그에겐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루크는 이 이론을 알리고자 마을 광장에서 매주 재미있는 썰을 풀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일종의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원시적 자연 상태를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광장에는 각기 다른 아이템을 소지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막대기를, 다른 이는 돌멩이를, 또 어떤 이는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죠.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각자 생존을 할 수 있을지 경쟁하는 사람들을 연기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서로 아이템을 빼앗으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연극에 심취한 듯한 마을 사람들은 꽤 진지하게 상황을 재현했고 이는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벤리라는 대장장이가 외쳤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 수 없어. 서로 싸우다간 모두 다치고 식량도 떨어질 거야. 벤의 말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루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루크가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홉스가 말하던 거,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고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일부 자유를 포기하지만 대신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죠. 루크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가상의 사회계약을 만들게 했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혼란 상태에서 질서 있는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했고 서로 돕는 분위기 속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연극이 끝난 후에도 이 가상의 계약은 마을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루크의 썰은 그저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 간의 계약과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동화는 루크가 말하고자 했던 사회 계약 이론의 핵심을 그 어떤 강연이나 책보다도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하나의 커다란 가족같이 변모하게 되었고 이는 루크가 세운 또 다른 작은 역사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자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던 어느 숲 속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에델란드라고 불리웠고 그곳에서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델란드인들은 루소가 말했던 그 자연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검소한 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이루기 이전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행자 한 명이 에델란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고 현대 문명의 많은 이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에델란드의 사람들에게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는 어마어마해. 기계가 밥을 짓고 마차 대신 하늘을 나는 날개가 달린 장치들이 있어. 그곳에서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보다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지. 에델란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이란 것도 본 적 없고 대부분의 생활이 자연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기심을 더 이기지 못한 몇몇 젊은이들이 여행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를 따라 외부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델란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난 후 마을은 조금씩 삭막해졌고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들은 문명의 이기를 끌어들여 에델란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에델란드는 자연 상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현대 문명 요소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에서 나뉘어지지 않았던 계급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에델란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 상태의 평등과 자유를 이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서서히 에델란드 사람들은 깨달아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편리함이 아니야. 본래 우리가 누리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사라졌어. 사람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예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루소가 말했던 사회적 불평등과 독촉 타락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자연 상태의 가치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델란드는 모두가 다시 천천히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문명의 템포에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가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 썰은 결국 루소가 이야기하던 자연 상태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삶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델란드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 민수와 철수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철수는 항상 자선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를 돕기 위해 참가하던 중 철수가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관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이 책이 그동안 자신이 왜 소극적으로 자선을 실천했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철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우리가 가진 자원, 이를테면 시간이나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는 거야. 단순히 돕는 걸 넘어서 어디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지를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민수는 흥미를 느꼈고 두 사람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겨울철에 늘 참여하던 구세군의 자선 냄비 대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두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 빈곤, 질병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모기장 제공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몇몇 사람의 일시적인 불편함 해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투자했던 자선 예산을 모기장 제공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동시에 마을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기장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을이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자선의 효율성 개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해에 마을의 사람들이 기부한 금액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터 싱어의 이론에 공감했고 그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경험은 민수와 철수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선이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올바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려 노력했고 이 작은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곳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터 싱어의 철학에 대한 작은 이해에서 시작되었고 민수와 철수가 그것을 마을 전체에 전파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효과적인 이타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작은 동네에서 한 노인이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은 존의 정원이 점점 색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기존에 없던 독특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은 자세히 보면 모두 특정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어떤 이는 생각에 잠긴 모습, 또 다른 이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등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각들에 대해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젊은 철학자 마리아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들을 보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하며 존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이론에 큰 관심이 있었고 이 조각들이 그 이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리아는 존을 찾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정원에 있는 조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각각의 조각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마리아. 사실 이 모든 조각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어요. 조각들이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각기 다른 의도와 맥락이 담겨 있죠. 마리아는 더욱 흥미를 느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 조각들은 특정한 의도나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존은 말했다. 예를 들어 생각에 잠긴 사람의 조각은 단순히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보곤 하지만 앤스콤이 말했듯이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확히 그러네요.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행위가 발생한 맥락과 그 배우의 의도를 이해해야 하는군요. 그날 이후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존이
조각들을 둘러보고 각 조각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며 단순히 움직임 자체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존의 정원은 단순한 조각 공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앤스콤이 강조한 의도와 도덕적 맥락을 생각해보게 하는 철학적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는 그곳은 결국 커뮤니티의 중요한 만남의 장이 되었고 의도 깊은 대화가 오가는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